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이로 인해서 사흘 뒤로 예정됐었던 여야 대표회담도 연기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 있었던 일정도 모두 취소가 됐고요. 또 일요일로 예정돼 있었던 여야 대표회담도 이제 전격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워낙 이 만남에 많은 이제 관심이 모였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이게 한 차례가 이제 연기가 되고 이제 그 사이 또 많은 것들을 또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죠. 예. 많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치권 내에서도 이번 주 일요일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확진 판정으로 모든 일정이 일주일 정도 조정됐다, 연기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들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일정을 다시 이제 잡아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세계 대전조차도 아주 사소한 논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 양당의 대표 비서실장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기싸움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25일 했더라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을까? 사실은 빈손으로 일어섰을 때 오히려 그런 어떤 국민들의 불만, 형식적으로 상호 비방이 더 가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토론을 했을 때 그런 덕분으로 예를 들어서 더 속 깊은 얘기를 못했다든지 혹은 오히려 TV 토론 안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서로 간의 어떤 비방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좀 쉬어가는 국민들의 너무 지나친 그런 그 기대를 좀 내려놓고 진짜 민심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신경전이 사실은 이제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제 TV로 중계를 하느냐 여부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이 제안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인은 상호 불신에서 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TV 토론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각 당의 브리핑이 전혀 다르다. 이라는 것.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제 오히려 한동훈 대표 제안처럼 다 공개해서 국민 모두가 왜 됐고 왜 안 됐는지를 알게 하자. 그게 좋은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6개월 전에 김기현 대표 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차라리 TV 토론하자 얘기했지 않냐. 그건 왜 이제 와서는 못 받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나간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어쨌든 조금 더 어떤 그 실질적인 저는 어제도 서로 받을 수 없는 어제를 갖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의제만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게 예의가 아니다. 이거는 회담이지 토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으신지요? 글쎄 저는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 6월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 국회 로텐더 홀에서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토론해 보자. 그런 식으로 당시 김기현 전 대표에게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정치라는 관점에서 신선하고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협상을 해보자 하는 그 제안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첫 협상, 첫 회담에서는 어깨에 힘 빼고 쉬운 일부터 합의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크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수 존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쉬운 일부터 시작을 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앞으로 만남을 정례화할 경우 간극이 큰 의견 차이가 큰 부분들도 차츰차츰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회담 의제에 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논의가 가능하고 합의점을 낼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올려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회담의 의제 제안은 없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자,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내 실권이 없어서 뭐 특검법이나 이런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자꾸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만나겠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의 의심을 받게 돼요. 결국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가기 위한 경과 정도로밖에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그 김민석 수석 최고도 한 대표가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러면 처음부터 민주당에서 한 대표랑 만나겠다고 얘기했느냐. 처음부터 자기들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아까 의제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은 검투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좀 세제와 관련된, 특히 민생과 관련된 뭐 카드 대책이라든지 질병, 여름에 어떤 그 질병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현안대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걸 갖고 뭐 대통령하고 합의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받기가, 말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당내를 뛰어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라리 당 대표 간 협의보다는 원내 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좀 따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했습니다만 25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을 줄 거냐 말 거냐고 기싸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름에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라도 줄 수 있도록 뭐 예컨대 추경을 하든지, 그것은 오히려 정책위 의장단의 구분해 내므로써 오히려 더 양당 대표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서 국민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결과들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해병 특검 관련해서 어떤 좀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해병대 특검 문제는 사실 저희 당내에서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문제는 지금 단시일 내에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특히 이제 공수처 결과도 이제 상당히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공수처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 당내 여론 수렴 과정도 거쳐야 되고, 지금 그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한동훈 대표를 뭐 바지 사장보다 못한 반바지 사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데, 결코 협상을 앞두고 수석 최고위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건 결코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3자 추천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희 당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반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민주당 측과 1대1 양자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좀 가자,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적국을 외국으로 이제 바꾸는 것,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두 가지 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국정원 자체가 너무 이제 국내 파트를 없애버리고 산업 스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 뭐 굳이 북한과 중국, 북한에 무슨 산업 스파이가 있겠습니까? 뭐 중국은 적국인지 아닌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산업 스파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양호간에 지금 현재 뭐 기술 전쟁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도 얼마든지 스파이들이 많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뭐 8.15부터 대통령께서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우리 사회에선 뭐 검은 세력이라 될지 반국가 세력이 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력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뭐 국회 논의를 필요로 하겠죠. 국정원에서 일정 정도의 당연히 국가정보 차원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국내 파트라는 차원이 아니라 간첩에 대한 활약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다시피 수미 사건에 나왔다시피 제발 국정원이 무슨 뭐 카드 결제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물론 민주당의 패착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뭐 국정원이 하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을 좀 현실화하고 현상화해서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뭐 정말 전 세계에서 탑 수준의 탑 티어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것과 같은 보안의 허술로 인해서 다 줄줄 기밀이 새어간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일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당론 추진까지 순조롭게 좀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죠. 세미나도 열고 또 이제 발의 과정도 지금 밟고 있고요. 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 정보사 블랙 요원 명단이 중국인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첩 행위를 간첩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말 이상한 현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국제 그 글로벌 첩보전이 아주 긴박하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서 적과 아군이 수시로 변화무쌍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막 적군이 아군이 되기도 하고 아군이 또 적군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외국의 간첩,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국가 안위가 상당한 위험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이 걱정되고요. 특히 이제 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한 고도의 전문성과 상당한 시간 그리고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한 사람의 간첩을 잡기 위해서 5년, 6년, 아주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리는데요. 이 대공수사 권한을 국정원에게서 경찰로 지금 옮겨놓은 상태인데 인사교체가 수시로 벌어지는 일반 경찰에서 과연 대공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무차별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대공수사 상황,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은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방통위 관련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제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당장 국민의힘에선 방통위 2인 체제 원인을 제공한 야당이 2인 체제 운영을 이유로 위원장을 탄핵 소추해놓고 2명을 추천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진숙 이제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제 헌재 결정이 나온 후에 여야 3명이 모여서 같이 방통위원을 함께 의결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뭐 시간을 어떻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뭐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뭐 여당 자체에서 추천한 또 혹은 대통령실에서 추천한 방통위원장이 야당에 상당히 많은 어떤 비판과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부분에 좀 유감을 표명하고요. 어떤 형태로든 지금 2인 체제로 끝까지 방통위를 운영한다는 것이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좀 정상화돼서 최소한 4인, 5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방통위를 균형잡 있게 정상화시켜서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야 3명이 어쨌든 방통위원을 추후에 함께 의결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관련해서 좀 진전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방송통신위원 2명 체제 일단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추천해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2명을 추천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다르다. 지금 상황이 불리하니까 불리한 상황을 지금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선 저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거둬들여라. 철회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위원장이 우선 정상적인 직무를 집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름이 무척 길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사실상 지금 MBC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위원회. 과학기술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고요. 정보에 관해서도 지금 전혀 현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22대 국회 들어서 18번 아마 회의를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로지 방문진 그리고 MBC 문제만 18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 지금 이래서야 되겠느냐라는 항의와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해서 과연 상임위원회를 MBC 위원회로 계속 꾸려갈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당직자 인선과 관련해서 두 분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눈에 띄는 게 있다면은 뭐 정책과 전략 파트가 좀 더 강화된 거,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당직자들의 유임도 좀 보이고요. 네. 일단은 뭐 변화보다는 좀 안정에 힘을 줬다라는 분석도 있고 반대로 또 변화에 힘을 줬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다양한 분석들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직적으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이고 또 뭐 그 깊이 있게 전략위원회 그다음에 상황실장을 정호로 박선원 설치했다 이렇게 두 사람 배치했다라고는 정호로 씨 같은 경우는 당에서 사실은 전략기획국장을 맡았던 당뇨 출신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됐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민생경제 부문에 이정문 의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기 체제가 꾸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실용이나 먹사니즘 또 중도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항해서 싸울 것인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검투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조금 유연하게 하고 있는데 당은 여전히 꼼짝없이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방향 정렬을 할 수 있는 체제의 전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기 이재명 체제 어떤 모습이 될 거라 같으세요? 지금 이 이제 지도부 인선까지 다 모두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주목하는 대목이 예. 이 전략기획위원회 산하에 상황실을 신설 배치했다라는 예. 그 대목이에요. 통상적으로 상황실 하면은 선거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제 기능을 하죠. 설치하는 예. 특별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상황에서 설치하는 이런 상황실을 지금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설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거의 선거라는 특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각오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상황실을 이렇게 두게 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 또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대처하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세금과 재정 분야 출신들을 대거 기용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또 국세청 차장 출신 이런 분들을 기용해서 지금 정책위원회 산하에 대거 배치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 더 나아가서 금융투자소득세도 대대적으로 한번 손을 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께도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여사 관련해서는 조사 장소부터가 많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굳이 이렇게 할 거면 이미 다 예정돼서 무혐의로 가닥됐으면 그냥 들어와서 검찰청에서 조사 한번 받으면 훨씬 더 시원하게 됐을 부분을 누가 조사받는지도 모를 지경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뭐 아무런 그거 없이 무슨 그 어떤 위나 밑에 상관없이 뭐 수사를 하겠다, 승력 없이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과연
자기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 이 시점에서 그냥 빈손으로 나가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명명백백하게 사실 법리적으로 보면 뭐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고위공직자 부인들한테 다 저렇게 로비를 해도 다 제가 안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한 과정과 어떤 계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주신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사안의 핵심을 명품 파우치를 받았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이건 명백히 서울의 소리 측과 최재형 목사의 함정성 행위였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그 선물을 줄 때 김건희 여사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자꾸 왜 사오십니까?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이런 여러 차례 손사래를 치는 그런 장면이 저희가 영상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선물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그러한 반증이고요. 다만 이제 최재형 목사 입장에서 본인이 경기도 양평이 고향이고 김건희 여사 부친과 청소년 시절에 약국에서 서로 대화를 나눴던 그러한 점들을 강조함으로써 친분을 쌓았고 그 친분을 악용해서 선물을 줄 경우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점을 좀 상당 부분 악용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고요. 따라서 이건 공익 목적을 위한 어떤 취재다 보기 어렵고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함정성 선물 기부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범죄 의사를 가지지 않는 자에게 범죄를 유발시키는 이른바 범죄 유발령 함정 수사는 위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번 서울의 소리 취재 방식도 마찬가지죠. 전형적인 유발형 함정 취재다. 따라서 이게 상당히 위법성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게다가 선물을 주게 하고 이를 또 몰래 촬영하고 이걸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